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프라임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는 우리에게 좀 힘든 기호로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좀 상처를 입었던 해였죠. 하지만 또 그 덕에 일상이란 것이 또 얼마큼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어떤 선배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힘들 땐 공부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어찌 본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버티시면서 공부에 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올 연말엔 좋은 결과로서 얻어지시게 되기를, 저 역시 미력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는 제가 처음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아직은 낯선데요. 사람이 낯설면 좀 과목도 좀 어색할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는 어떻게 강의를 해갈지에 대해서 쭉 한 번쯤 편한 마음으로서 얘기를 들으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이 되어 좋겠습니다.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여기는 다 적지 못했습니다만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글쎄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하지만 전 그 덕에 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수험을 어떻게 임하면 될지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좀 체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합니다만 전 공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공부와 수험은 다르다는 것, 이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을 마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재밌게 하면 되겠지, 이런 자세로서 임했던 게 조금 저에게 좋지 못했던 결과를 낳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꾸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저의 그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께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저는 다양한 곳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했고 저 책을 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배웠던 그 노하우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종종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민법이라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면 될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일러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됐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민법과 더불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에 대한 공부 방법까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인노무사를 준비하신 분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분들 수험과 조금 거리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에 대한 감이 조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분들 감안해서 민법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들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게 되었죠. 최소한 민법이 뭔지는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민법 뭘까요? 민법이란 것은 제가 드린 정의는 사인 간의 재산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사인 간의 재산 관련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법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은 어떤 체가 있냐면요. 이렇게 수식적 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총칙이 떠 있고요. 그 총칙을 세분화시킨 각칙, 각론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총칙 내전 총론, 각칙 내전 각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도 그래요. 형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혼내는 법이죠. 네. 사람 혼내는 형법 역시도 형법 총론과 형법 강론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헌법도 그렇습니다. 네. 그 민법 역시도 네, 맞아요. 바로 총론과 강론으로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민법 총론을 정리를 해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어떤 거래를 한다 쳐요. 이럴 때. 자, 여러분, 혹시 강아지랑 거래해 본 적 있어요? 에이, 무슨 강아지랑 거래해요. 그쵸? 네. 강아지랑 거래 안 했다 친다면, 혹시 뱃속에 있는 태아랑은요? 이제 좀 힘들어지죠. 그쵸? 뭔가 사람과 거래한 것을 알겠는데, 강아지가 거래한 것은 아닌 가 알겠는데, 저 뱃속에 있는 태아랑도 거래할 수 있을까? 네. 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거래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마약 거래 봤어요? 마약을 거래한다고요? 네. 마약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약이라는 것도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민사적으로 그런 것들의 거래를 용납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 친다면 도대체 민사적인 거래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을지 등등도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또 나와서요. 여러분께서 뭔가를 사고 팔 때 뭐로써 하시죠? 네, 말로써 하시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가 잘 오가야지만이 물건도 잘 팔 수 있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민사적 거래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총론이라고 정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은 크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벌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고요. 뭐를 갖고 싶으세요? 집 갖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부자는 돈 많고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좀 약간 세속적인가요? 네. 여튼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집입니다. 약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물권법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등이요. 반면에 돈입니다. 야, 내가 준 돈 줘. 이렇게요. 그래서 돈이 오갑니다. 그걸 보통 뭐라 그럴까요? 채권이라 그러죠. 우리 민법은요. 민법 총론이 있고요. 그런 다음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어요. 그럼 다행히도요. 우리 시험에서는 물권법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이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전체 민법 중에서 민법 총론, 그렇죠? 제일 대장이겠죠. 제일 위에서 어떤 원리 원칙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 총론 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채권법 파트 여기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 채권 강론은요.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채권 행위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보통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셨나요? 라면 사셨나요? 네, 그건 뭘까요? 매매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줬나요? 네, 증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준 적 있나요? 도급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물건을 사다 준 적 있나요? 위임입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인 거지 우리는 많은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네, 계약이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강론은 바로 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강론 쪽에서는 특히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나서 세부적인 계약 각 측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채권 강론은 크게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OT 영상 말고 민법에 대한 개론적인 그런 특강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OT 영상 보시고 혹시 제 방향성이라든지 김재영 한번 믿을만 하겠는데 드신다면 한번 민법 관련된 특강도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법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민법을 공부로서 본 것과 민법을 수모로 본 것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김정일이었다면 아마 민법을 공부로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법이 얼마큼 깊은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의 강의라는 저로서는 민법을 어떤 식으로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눈을 키워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 친다면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이제는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큼 공부해야 되고 학습 난이도가 얼마큼인 거야 이게 중요하겠죠. 어쩌죠. 학습 분량과 학습 난이도 모두 상이에요.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산에 갔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산에 오를 때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정상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내려온 걸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정상을 찍고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못 오를 높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어르신은 내려오는구나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할 수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도 민법책을 보게 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노무사 1차 객관식이고 절대평가죠. 많은 분께서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께서도 분량만 잘 조절하시고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가 흘러가면 이 민법을 옛날에 저처럼 공부로 들어가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드릴까?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 분량을 줄여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정리해드릴 거예요. 세 가지예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저와 함께 한 600페이지, 500, 600페이지 되는 기본서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공부가 끝나면 그 500, 600페이지 된 그 책의 내용이 절반도 안 되게 줄여져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과정이죠? 단권화 작업이에요. 그 단권화의 기본은 뭘까요?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렇죠? 기출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데 마치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내 실력 확인용으로 기출 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기출은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는 여러분 정확히 보자면 푸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민법책 한번 보고 나서 기출이 풀릴까요?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책을 보고 나서 민법 기출을 풀면서 자포자기 하죠. 내가 바본가 보다. 아니요. 그건 원래가 그런 거예요. 민법은 한 번 보고 나서 답이 떡떡 떨어지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뭘 하자는 뜻입니까? 기출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미진한 우리한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는 거예요. 읽어서 이래도 괜찮아요. 답을 다 체크하세요. 답을 다 체크하라고요? 네, 답을 다 체크하세요. 답을 다 체크해서 시간 없으신 분께서는 그 체크된 것들을 기본서에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뭘 만드시면 돼요? 단권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핵심은 기출을 풀고 실전을 푸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기본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가 어딘지를 체크하시고 그 부분만 시험 전날 달달달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전 문제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기본서랑 기출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원하신 점수 얻을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회도군요. 30일 걸리는 거예요. 저랑 예상된 퀘스찬은 20회 여차 될 것 같아요. 20회인데 아무래도 여러분 주말도 있으시고 등등하기 때문에 한 달은 꼬박 여러분께서 민법을 좀 보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루를 3등분 나누세요.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해요. 따라서 오전엔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오후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저녁도 민법 공부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셔야 할 파트가 100페이지에서 130페이지야. 알았죠? 100에서 130페이지야.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100에서 130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어떤 식으로 복습용으로 보시면 좋아요. 전날 100에서 130 보시고 그날 아침에 강의를 들으시고요. 해당 파트를. 그 다음엔 점심 드시고는 그 강의의 내용을 복습하시고요. 저녁엔 맞아요. 다음날 강의를 예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연세가 되죠. 하루에 한 단씩 끊긴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도 내일 것 조금, 내일도 오늘 했던 거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요. 공부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법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뇌가 그 공부를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뇌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잖아요. 네, 잠이라는 게 참 독특한 역할을 해요. 잠은 여러분 세팅 다시 우리 머리를 말끔히 치워준 역할을 해요. 물론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전날 기억과 오늘 기억은 좀 달라요. 예컨대 오늘 아침과 오늘 밤의 기억과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건 기억한 것과 오늘 밤과 내일 아침 6시간밖에 차이 나죠. 이때 기억한 정도가 달라요.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전날에 있었던 거를 오늘 각성을 시켜야지 기억이 오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오늘 공부할 게 100에서 130이면 그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저녁 때 예습을 하시는 거야. 오늘 아침에 수업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여러분께서 예습과 강의를 통해서 미진했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강조할 것들을 다시 복습하시는 거야. 그러다면 저녁에는 다음날 아침 거를 예습하시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기출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기본서 보시고 한 번 보 기출을 네,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기출은 문제를 풀려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기출을 통해서 기본서에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체크한 용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보통 기본서를 보고 기출을 이때 봐요? 아니죠. 이쯤 가서 보죠. 아닌 거예요. 기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출을 풀려고 한이 힘들었던 거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용도로서 보시면 돼요. 며칠 걸릴까요? 한 15일 걸리실 거예요. 이때 기출만 푸는 게 아닌 거죠. 기출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과서가 복습된 거죠. 2회독이에요. 세 번째 3회독입니다. 며칠이에요? 7일이죠. 반씩 팍팍 줄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그럴까? 전체 몇백 페이지 책이 1회독 할 때마다 보아야 될 분량이 팍팍 줄기 때문에 그래요.
3회 때였죠. 사회독은요, 4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5회독 때 여유가 되신다면 이때 실전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실전 문제라는 것은 사건 문제라든지 등등 기타 유사 시험에서 봤던 민법 시험 문제죠. 혹시 난 이 시간이 없다. 이걸 빼시면 돼요. 이 실전 3일 동안을 거꾸로 민법 회독수를 높이시는데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2일, 1일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어줍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 이 수험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수험 전문가는 뭘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을 한번 져보실까? 머릿속에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파트를 보통 그리지 않으시더라고. 보통 그렇죠. 지붕 있는 집들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그리셨죠? 제가 뭐부터 그렸는지 맞춰볼까요? 대부분이 지붕부터 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붕부터 그리고 벽 그리고 창문 그리고 하셨을 거예요. 맞죠? 똑같은 이 요구를 실제 집을 짓는 분에게 요구를 하죠. 대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기둥부터 바닥부터 그리세요.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바닥에다가 벽을 올려요. 그림이 우리랑 역순이죠. 이게 어떤 사람일까? 바로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 전체적 구조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집 그리지 않고 실제 저 지붕이 되려면 벽을 몇 센치 두께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예요. 두 번째 뭘까? 몇 월 며칠까지 집을 지으려면 내가 역순으로 지금 뭘 하면 될지를 아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저는 수험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죠.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시험 전날 민법에 뭐를 보면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1일 때, 7회독 때 1일, 이때 뭘 할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럼 이때 알아가려면 이때 뭘 해야 될지, 역순 뭘 해야 되고 기본서 1회독 때 뭐를 가르쳐줘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약속드릴게요. 단순히 어떤 내용들을 전단만 쭉 전달드리고 외우세요. 내지는 이런 것들이요. 강의한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찍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을 넓히는 거예요. 강산 면피할 수 있죠. 왜? 내가 찍은 거 다 나왔어.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금은 잘못 찍어서 조금은 좀 여기 먹을 좀 지언정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100점 맞을 수 없겠죠. 하지만 여쭤보죠. 100점 맞으려고 이 강의 듣고 있는 것 아니시잖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자, 제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 강의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강의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맞을 만큼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서 줄여서 강의를 해드려 볼 거예요. 자, 민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총론, 채권 총론, 그 다음에는 계약 총론, 계약 강론, 요거 채권 강론이죠. 네. 이 25개 어떻게 나온지를 분석해 보자면 잡아요. 민법 총론은 몇 문제? 12문제고요. 채권법에서는 총론과 강론 더해서 한 13문제 정도가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로 보자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나마 좀 편한 곳이 민법 총론 쪽이에요. 왜 민법 총론 쪽은 조금 정형화됐다고 될까요? 이래요. 그러기도 하고 아무래도요. 공부하실 때 민법 총론은 좀 더 보게 돼요. 아무래도 앞쪽이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채권법 특히 뭐냐면 채권 총론이 뻑뻑하고 어렵거든요. 따라서 모든 곳에서 골고루 이렇게 문제 맞추려는 보다는 혹시 급하시고 좀 약간 시간 없다 싶으면 민법 총론만 제대로 파헤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커트란에 해당된 점수는 얻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전략도 한번 쓰신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겁이만큼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찔끔 하게 돼요. 여러분 얘도 찔끔해서 전체를 다 찔끔거리면 그냥 점수가 그냥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은 여러분 찔끔을 전체한 것보다는 아싸리 반만 제대로 파는 게 훨씬 더 점수로서는 이득이에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렸지만 민법 총론 좀 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중에서도 조금씩 좀 찔끔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식 강의하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리스크 걸자 포기하고 요거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길을 좀
내드려 볼게요. 여튼간에 느낌 보니까 민법 총론과 채권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채권 총론과 강론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따라서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 세 파트죠. 12개고 채권이 13문제인데 그중에 채권 총론이 7, 8개,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이 8, 7개. 전체가 13개 나오는 문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최근에 출제 경향인데요. 우선은 이 공인노무사에서 나온 민법은요, 여러분, 처음에 힘드셔 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판례와 출제되었던 조문들이 반복된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몇 %죠? 60%예요. 그럼 뭐래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10년 치면 달달달 외우더라도 최소한 50점, 60점 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힘들까? 외울래도 민법의 스토리를 모르면 외우지가 않게 되는 거죠. 따라 제 입장에서는 민법이란 강의를 통해서 이 빈출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일 수가 있겠네요. 최근 7년 동안 제가 봤을 때요, 그 출제 패턴이라든지 문제 구성 등등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다행이다. 아직까지 민법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는 나올 것 같지는 않구나.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 3년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민법이 좀 어려웠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단순한 문제라고 할까요? 네, 그 단답형 문제가 좀 종종 출제되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준 반면에 선택지 길을 늘고 뭐가 들었냐면 사례형 문제가 들었어요. 사례형 문제는 뭐냐면 자, 갑을병 등장하고 사람들이 막 어떤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이게 이들이 뭘 한 걸까? 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 본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슬슬 출제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민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 난이도 높아졌으니까 여러분 겁내세요. 학원 수업 들으세요.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이거는 상대평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 친구들하고 어차피 겨룬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물론 친구들 결과적으로 1차는 절대적 점수를 넘기면 되는 게임이겠습니다만 제 말은 뭐냐면 민법 난이도 높아졌으니까 나만 힘들어. 아니죠. 어차피 다들 힘든 거예요. 따라서 이럴수록 전략만 잘 잡으시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목표를 잡을까요? 뭘 하든 간 목표를 잡으셔야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민법은 1차 과목이고요. 1차 과목은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꽈락을 맞으면 안 되죠. 5개 과목 평균이 60을 넘어야 돼요. 따라서 보시게 되면 40점, 60점 하니까 약간은 좀 직관적이지 않죠. 25개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바꾸면 맞아야지만 기본적으로는 꽈락이 아니고요. 15개에서 맞아야지만이 평균인 60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언뜻 봤을 땐 여러분 아니 25개에서 15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남께서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꽈락률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민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량 반열에 오를 때까지는 점수가 이 계단식으로 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쭉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쭉 고정적에다가 한 번 튀고 쭉 고정 한 번 튀고 최소한 몇 달 정도 해주셔야지만 점수가 튀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면 정말 꽈락 맞기 좋은 시험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 목표는 22개예요. 무슨 말이냐? 제 수업을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었다 이상한 거예요. 왜? 저는 25개 중에서 22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걸 포커스해서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려운 것들은 뭐 할 거다? 제껴 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수험적으로 도움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점 맞으려 하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어떤 게 문제냐면 민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민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정밀하고 치밀한 과목이라서 한 번 손을 제대로 댔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처음에 재단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민법이기도 해요. 여튼간에 몇 개, 25개 중에서 22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릴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한 것 중에서도 나온 게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지 않은 곳에서 정말 15개 나와서 다 꽈락 나왔다. 절대 없을 거예요. 알았죠? 알아서 우리 공부량을 확 줄여서 한 번쯤 공부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야. 모두 22개 맞을까? 아니죠. 제가 22개를 기본으로 강의를 하니 여러분께서 몇 점? 17개를 맞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17개. 17개 맞으면 대략적 60.5번, 65점이죠.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해요. 합격에 충분한 점수예요. 보통은 민법에서 모자른 점수를 노동법에서 이제 만회해서 보통 넘기곤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마음 편안하게 2차를 준비할 수 있으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목표를 잡으시게 도와드려 볼게요. 목표까지 봤으니까 이제는요, 공부에 대해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정함 씨예요. 이정함이 누굴까? 이해, 정리, 암기예요.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이 바로 이렇게 사실 내용들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해를 해서 뭐 했을까요? 보통 이해 끝나요, 공부가. 안 돼요. 이해 이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신문 보셨나요? 신문 안 보시더라도 최소한 기사는 보시죠. 아마 하루에 몇 개 보실 텐데 그 기사 보면서 이해 안 된 글이 있었어요? 없었죠? 여쭤볼게요. 오늘 읽었던 기사 중에서 기억나는 거 저한테 말해보세요. 안 나죠? 분명히 기사를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오전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건 앞자 따서 외우세요. 이거 정리해드렸죠? 그러시면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암기되지 않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어쨌거나 이해든 정리든 간에 뭘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정암이에요. 근데요. 이 암기를 하면서 비로소 이해가 더 깊어져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회독수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해 정리까지는 쳐요. 암기했죠? 무슨 말이죠? 그냥 단권화된 것만 그냥 드립다 외우죠. 그럼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머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외운다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죠? 암기란 과정을 통해서 그 무슨 계정이에요? 2페이지, 3페이지 있던 내용과 저 500페이지 내용이 내 머리에 있던 얘기예요. 그 순간 2페이지 있던 내용과 500페이지 있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법리구나. 훨씬 더 이해를 높여주고요. 그러면 이해가 높여지면 자연스럽게 또 암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정함 여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수업 때 저는요 3가지 해드릴 거예요. 보통 선생님께서 뭘 해드려요? 이해를 시켜드리죠. 하지만 저는 못 해드릴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뭐까지? 정리까지 해드릴 거예요. 표가 필요하면 표를 해드릴 거고 앞자 딸 게 필요하면 앞자를 따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암기가 도움될 수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 가는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법을 좀 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크게 도움됐던 그 방법을 가지고 도움드릴 테니까 임께서도 제가 한 대로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쉽게 해설해 드릴 거예요. 정말 쉽게 드릴 거예요. 어떤 개념들을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선택과 집중, 맞아요. 책 내용들 다 전체 훑는 강의 안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맞게 드릴 거예요. 핵심은 출력이에요. 입력이 아니에요. 출력까지 책임질게요. 단순히 강의를 해드려서 입력에만 신경 쓰는 강의가 아닌 어떻게 하면 출력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고민하는 강의를 해드려 볼게요. 무조건 실전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시작하세요, 여러분. You go, we go.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법 기본 강의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